네,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최후의 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마이너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지사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재현 자매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이제 조금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녹화 형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요. 언제든 궁금하시거나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또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찾아보는 입장에서 참 그런 것들이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 역사의 족적들을 저도 찾아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심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교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복음의 분명함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혜로 삼아 잘 배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혜 있게 택하여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일들에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어떠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조지 보드먼이라는 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고, 잠깐 복습을 하면 위대한 세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이름만 얘기해도 알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도 지역들을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도니람 저드슨, 또 윌리엄 캐리, 이런 분들 우리가 위인전으로도 이미 신앙의 위인으로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네, 오늘도 그 아도니람 저든슨과 윌리엄 캐리의 관계에 결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입체적으로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요. 네, 오늘 보실 페이지는 220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라와 조지 보드먼은 영국과 버마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앤 저드슨이 세상을 떠난 직후 미국에서 버마에 도착했다. 네, 버마는 오늘날 미얀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인도의 옆에 미얀마 지역입니다. 이들은 그런 땅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이들이 버마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 사역을 위해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저드슨의 동료 선교사 제임스 콜먼의 때 아닌 죽음이었다. 네, 저드슨과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프리뷰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보드먼의 아내 세라가 나중에 이 저드슨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콜먼의 희생에 크게 감동받은 조지 보드먼은 콜비 대학 졸업 후 엔도버 신학교에 등록하여 선교사가 될 준비를 했다. 네, 엔도버 대학이 굉장히 유망한 대학교였고 굉장히 큰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엔도버 대학이 어디 있는가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엔도버 신학대학이 하버드 대학에서 얼마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조지 보드만, 네, 지금 침례교 선교사고요. 카렌족 사역, 네, 이분의 키워드는 사실 카렌족 사역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 외로 짧은 생애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생을 마감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5년간의 사역을 했고 그렇지만 많은 수가 회심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과 긴밀한 관계, 네,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네, 그래서 세라 보드먼과 만났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분들은 부부가 다 카렌족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렌족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카렌족은 굉장히 소수 민족입니다.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볼까요? 카렌족. 네, 카렌족은 여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논문인 것 같아요. 논문인데 카렌족에 대한 종족에 대한 논문인데 이 김이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카렌이랑 종족 집단은 사실상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복잡한 개념을 지닌 종족이다. 오늘날 카렌족의 개념은 19세기 초 유럽에서 비교 언어학자들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 집단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기원에 따라 분류하기를 선호했던 언어학적 유산의 결과입니다. 근데 좀 어려운 말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그 기원을 따라서 종족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세기 초 비교 언어 학자들이 그렇게 한 산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많이 대부분 보시죠. 한국어를 쓰면 한국인, 네, 인도어를 쓰면 인도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카렌 어군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을 카렌으로 통칭하였는데 이게 기원을 추적을 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예, 이런 터전의 영토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게다가 종교, 언어, 뭐 관습, 생계, 경제 유형, 정치구도 이런 문화적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카렌족이 어떤 소수민족을 말하는지는 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조지 보드먼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보드먼 부부가 그래서 카렌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지역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 카렌족의 전설에 찾으셨나요? 중간쯤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입니다. 카렌족의 전설에 어느 날 백인이 생명의 책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이들은 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네, 뭐 어떤 전설이 있었나 보죠. 그죠? 버마에 도착한 직후 보드문 부부는 모울메인의 편안한 선교지를 떠나 카렌족 마을인 타보이로 이동했다. 네, 이 타보이가 또 중요합니다. 네, 코타뷰라는 사람도 동행했는데 그는 한때 30명의 인명을 살상하도록 사주한 범죄자였다. 회심한 사람이었다. 카렌족인 그는 자신의 신앙을 생생하게 간증하는 저면성 있는 신앙을 지닌 사람이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몰려드는 통에 그의 집이 무너져 내릴 정도였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심을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 한 명의 사람이 회심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놀랐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이 당시 아도니럼 저드스는 다음과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 큰 고민이 생겨 귀하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며칠 사이 4.5평 방 미터 크기의 저희 집과 코타뷰의 집에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카렌족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가 여태껏 살펴봤던 어떤 사역의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 어떤 집단 세례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행함들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카렌족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그래서 즉각적인 어떤 반응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드슨에게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을 보면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몰라서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계속해서 읽으면 조지 보드먼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버마에 도착한 지 5년도 안 돼서 183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년간 사역한 뒤에도 겨우 회심자 한 사람을 볼까 말까 했던 저드슨과 달리 보드먼은 수많은 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광경을 목도하는 특권을 누렸다. 굉장히 사역의 기간도 짧고 우리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30살이 됐을 때 만도 아니죠, 그렇죠? 만으로는 29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회심자들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모습들을 본 당대의 아도니람 저드슨과도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2달 동안 57명의 카렌족의 세례를 받았고 타보이 교회에만 교인 수가 70명이었다. 코타뷰는 전도사역에 이런 성과를 못마땅히 여기는 이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다. 네, 그러니까 참 좋은 동역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세라는 2살배기 아들 조지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저드슨의 강권으로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네, 주위에 참 좋은 동료들이 있었네요.
여학교를 설립한 세라는 자신이 떠날 경우 학교가 흔들릴 것을 염려했다. 그는 3년 동안 카렌족 곁에 머물며 학생들도 가르치고 아들과 함께 산지를 돌아다니며 남편이 시작한 순회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네,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어, 학교와 이 의료, 이 학교를 세우고 또 의료의 선교들의 어떤 어, 현대식의 그런 선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학교를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다른 인물도 이제 소본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렇게 학교를 세워가는 일들. 그리고 참 대단한 게 이 세라 보드먼도 음, 어, 그, 그 혼자 남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남편이 함께했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한 거죠. 네, 그 다음 문단에 나온 얘기는 이제 그렇게 아이를 어쨌든 같이 키우면서 그 사역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내게 돼요. 네, 보내게 되고 많이 힘들어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각자 저자의 이 각주도 좀 남기면서 세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맨 밑에서 6번째 줄, 7번째 줄, 네, 2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또 언어 실력을 10분 활용하여 범하어 찬송가를 쓰기도 했다. 교과 과정에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철로 역정, 네, 이런 것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세라가 이제 미망인이 되면서 과부가 되면서 저드슨과 다시 결혼을 하고 그 사역을 꾸준히 한 결과 마지막 223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네. 1850년대에는 카렌족 교인 수가 1만 명이 넘었다. 네, 굉장한 이제 숫자로만 봐도 굉장한 수치죠. 사실은 굉장한 일들을 하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미셔너리 바이오그래피 이렇게 돼서 아예 이 세라 보드만의 이 사라 보드만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일대기도 이렇게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냥 앞에 표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기 세라 저드슨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저드슨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삶으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알렉산더 더프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사역한 선교사로 손꼽히는 알렉산더 더프. 네, 1830년 아내와 함께 인도에 도착했다. 네, 더프는 선교사들의 인도 사역을 보고에 별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개중에는 인도인 복음화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도 있었다. 인도 사역을 비판한 이들은 그나마 몇 안 되는 회심자도 주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 사이에서 나왔고 이들은 회심한 다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베푼 혜택에 의지해 살아간다고 주장했다. 굉장히 이제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더프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자랐고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182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복음주의적 대각성 운동이 이 젊은 대학생을 변화시켰고 23세 나이에 그는 스코틀랜드 국교회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좌절을 겪었는데 인도를 향해 가던 도중에 2번이나 난파를 겪고 그 결과 개인 장서를 몽땅 다 잃은 것입니다. 더프처럼 학문과 교육에 열중한 사람에게 그것은 결정적 타격이었습니다. 더프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분은 아까도 그 세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세우는 것 그리고 또 학교를 세우는 목표는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교육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이 선교의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의 생애에도 사실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인도에 도착한 더프는 계획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서구 사상과 교육에 매우 관심이 높은 지식인층 엘리트 인도인들에게
영어로 예술과 과학을 가르치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뭐 인도 가면 영어 굉장히 잘하죠, 그죠? 인도인. 네, 덕분은 성경 또한 가르치고 공부시킬 작정이었고 이 방식을 통해 기독교가 인도에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인도 교육가들은 물론 같은 선교사들 안에서 그의 방식을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두 사람의 유명한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높이 존경받는 네, 이제 나이가 꽤 있는 윌리엄 캐리가 간 사람이었고 수준 교육 놓고 진보적인 생각을 지닌 브라만 람롬 로이가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더프가 이 윌리엄 캐리의 굉장히 굉장한 지지를 받습니다. 사실 이 윌리엄 캐리의 지지를 받았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대학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 선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더프가 최초의 이제 어떤 시발점이 됐고 그다음 뒤를 이뤘던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세 명이 그런 교육 선교를 어떤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 족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더프가 이제 윌리엄 캐리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신 거죠. 많아서 선교에 더 이상 이렇게 직접적인 이렇게 발로 뛰시는 선교는 못 하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또 다른 젊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힘을 쏟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더프가 그런 역할을 그런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더프가 1830년에 이 인도에 왔을 때요, 사역의 한계를 분명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도 그런 어떤 좀 인트로식으로 나왔는데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이 뭐냐면 너무 힘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렇게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효성이 없었던 사역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제기될 즈음에 영향력 있는 계층들을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역의 한계를 그렇게 뛰어넘으려고 이 더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학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기독교의 영향력을 이 인도의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펼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캘커타에 이제 머물면서 이 서방 문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영어로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인도의 힌두교 세계관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네, 교육 중심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 보시면 PPT에 알렉산더 더프, 저는 사실 잘 몰랐던 인물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잘 몰랐던 인물인데 스코틀랜드 국교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 네, 그리고 참 전도의 혁신가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줘봤는데 어, 엘리트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이들 층을 겨냥했던 전략적 선교를 시도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조그맣게 이번에 보면 일반 교육이 메인이라는 점에서 차이 이렇게 썼고 그 밑에 유머라고는 1도 없는 무심한 성격이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책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적어본 건데 정말 그런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중간 224페이지 중간 보시면 몇 달 지나지 않아 더프는 학교를 열었다. 시작은 보리수 나무 아래 모인 5명이 학생이 고작이었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첫 주 주말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들어 등록을 받아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학교는 서구식 교육을 퍼뜨리려는 시도면에서는 성공이었지만 복음을 널리 퍼뜨리려는 시도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려드는 어떤 이유에는 물론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네, 서구의 그런 교육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3년이 지나지 않아 4사람의 회심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학교 규모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였다. 그러나 밑에 줄 보시면 학교 문을 연 지 10년쯤 되었을 때는 등록 학생 수가 평균 800명에 이르렀다. 나중에 그는 신분 높은 계층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개교하여 폭넓은 관심을 모았다.
덕후의 사역을 비판하는 이들이 주로 하는 말은 그가 세운 학교 학생들 거의 대다수가 오로지 일반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다녔으며 이들 수천 명 학생들 중에서 회심한 학생은 덕후의 평생 겨우 33명뿐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33명은 대다수가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의 청년들로서 이들 자신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선교사와 목회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라는 아주 어렵고 또 무서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두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쉽지 않은데 이 덕후가 그렇게 회심한 인물이 몇 명 안 됐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 봐서는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덕후는 견실하고 분별 있고 유머라고는 모르는 장로교인, 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이었어요. 그죠? 그가 이룬 기념할 만한 업적은 가정생활을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다. 1839년 첫 번째 휴가를 고향에서 보낸 덕후 부부는 아직 유아였던 막내 아들을 포함해 어린 네 자녀를 한 과부에게 맡긴 채 인도로 돌아왔다가 1850년이 되어서야 고국에 갈 수 있었다. 재밌는 거 여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사이 11살 된 소년이 된 아들에게 그날은 복잡한 감정으로 기억되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과부에게 맡겨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덕후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지체 없이 교리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나 캘커타의 아빠 학교에 다니는 이교도 아이들도 너보다는 성경을 많이 한다라고 아들을 꾸짖었던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사기를 북돋아주는 교육 방식을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덕후의 막내 아들은 후에 아버지를 회상하기를 위트도 없고 유머도 없는 분이었고 흥겨운 재미 같은 건 더더욱 없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무심함을 원망했다. 1855년 부모님이 다시 인도로 떠나던 날을 회상하는 그의 글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네, 뭐참 반쪽은 또 이해가 되고 반쪽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 교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아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 네, 참 장로교 특징이라고 또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딱딱한 면들이 옛날엔 더 심했겠죠. 덕후는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는지 몰라도 선교 행정가로서는 성공했다. 예,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서 선교에서도 어떤 조직을 만들고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필요했을 텐데 학교를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런 선교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후배 선교사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26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이죠. 그러니까 맨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보면 최고 달변의 선교사 웅변가. 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해외 선교 분야에 그가 끼치는 영향력도 상당했다. 그의 영향력으로 수백여 명이 해외 선교사를 자원했고 수만 명이 해외 선교를 위해 기부했다. 교육과 복음 전도를 접목한다는 그의 구상을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모방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단부터는 존 클러프라는 그리고 또 해리엇 클러프라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덕후가 엘리트를 전도하는 혁신가로 갈채를 받고 있는 동안 다른 선교사들은 여전히 불가촉 청민과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인도에서 계층이 분명했던 인도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네, 또 덕후는 이렇게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그런 전도 전략을 구상한 반면에 여기 존 클러프라는 사람은 불가촉 청민,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도 옹골 소재 론스타 선교회 소속 선교사 LSM 이렇게 적어봤고, 네, 이 밑에 그분이 어떤 선교를 했는지 잠시 다룹니다. 그래서 더프와 더불어서 일부러 잠깐 다루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여기 밑줄을 하나 뭘 쳤냐면 226페이지 맨 밑에 줄, 그리고 지역 고유의 사회 구조에 맞게 교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또한 클러프는 원주민 선교사들의 사역을 강력히 장려하면서 힌두교의 구루를 모델로 삼으라고 권면했다. 네, 그래서 현지인들의 선교사들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네, 선교의 어떤 초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 말고도 인도인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강력히 권장하면서 대중운동을 일으킨 선교사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감리교 감도 제임스 소번이 있다. 네, 이 제임스 소번이 또 감리교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해외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음, 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그 뭐라 할까요? 연관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 그 드와이트 무디랑 연결고리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위대한 시대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이때 저희가 이름만 대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뭐 토번이라고도 부르고 소번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사람인데, 이 제임스 밀스 소번은 젊었을 때 소명을 받고 이제 1859년에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버틀러라는 분이랑 감리교 초대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가기 전에 뭐 그때는 이게 뭐 보편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현지, 그러니까 가기 전에 대중들에게 내가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네, 그래서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좀 기금에 좀 모금을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또 이런 모금 운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무디가 이 소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박수 갈채가 나왔나 보죠. 소번이 막 너무 이렇게 뭐랄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잘 하면서 인도에 꼭 선교를 가야 합니다. 인도인 사역자들은 1년에 딱 30불의 돈이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달변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막 보내니까 무디가 사람들을 이렇게 조용하게 하고 박수보다 이 소번 목사를 도울 사역자, 그리고 기금을 도우라,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최은수 교수님 책을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제 대중운동적으로 선교를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들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선교를 했던 사람들의 인물로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존 클러프 다음에 이 소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자원운동의 주도적 인물 셔우스 에디, 자신의 회고록에서 소번의 사역에 담긴 정신을 다음과 같이 포착해냈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네, 다음 줄을 보시면 1년에 30달러로 인도의 천민 일꾼들을 후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 좀 이런 거 보면 또 저는 이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 그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그 파송을 하고 실제로 가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우리가 기금과 기도로 돕는 선교사, 이 관계, 이런 개념도 사실은 이때부터 그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 선교의 방식들, 우리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방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음, 요 조그맣게 그 되어 있는 문단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가슴 벅찬 이야기들, 그 당시에 어떤 돈을 모금하고 이분이 어떤 사역 방식으로 정신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생생한 그 기록들이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임스 소번을 이어서 보면은, 이 제임스 소번과 이저벨라 소번 남매죠. 오하이오의 아일랜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임스는 복음 전도자의 교회 개척가 목사, 그리고 후에는 감독으로, 감리교니까, 그리고 이저벨라는 교육가에서 인도 선교 활동을 했다.
네, 제임스는 엘러게니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감리교 목회의 길을 들어서 1859년 아내 세라와 함께 인도로 갔다. 제임스의 권고로 이서벨라도 1866년 러크나우로 가서 인도 선교 사역에 합류했는데 이곳은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이 여성 교육에 대해 적에 가까운 편견을 품고 있는 곳이다. 예, 6명이 아니고 여성이죠. 죄송합니다. 예, 여성 교육.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이 좀 떠오르죠. 그래서 이사벨라 소번은 특별히 이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선교를 중점적으로 했던 사람의 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문단 228페이지 맨 밑에 문단 보시면 이런 어떤 혈통 문제, 첫 번째 줄에 보시는 혈통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줄, 그 문단 네 번째 줄 보시면 카스트 제도, 계급 정서, 똘똘 뭉쳐있는 듯한 나라. 저는 여기 밑줄을 쳐봤는데 이런 환경, 참 선교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줄 수 있는 것도 교육과 더불어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계급의 타파에 얼마만큼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는가? 네, 그것도 우리가 좀 나중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29페이지 첫 번째 줄. 제임스 소번의 사역 또한 카스트 제도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결국에는 이런 계층에 대한 분명한,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천민이 있고, 그죠? 네, 선비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분명한 이 제도 안에서 이 사역이 진전이 너무나 더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쭉쭉 나오고요. 그 다음 문단에는 이서벨라 소번이 학교를 했는데 이 학교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80년대에 인도 여성 교육이라는 대의를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단을 배포했다. 인도에는 젊은 남성을 위한 대학은 100여 개가 넘지만 젊은 여성들을 위한 학교는 단 한 곳뿐이고 그마저도 기독교 대학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대학을 여자 대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서벨라 소번 대학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서벨라 소번 대학을 제가 아이고 그걸 안 갖고 왔네요. 밑에 엄청 조그만 이서벨라 토번 칼리지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구글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학교가.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여성 대학입니다. 네, 최초의 기독교 대학. 네, 뭐 이대가 생각이 나죠, 저희 우리나라에는. 네. 그래서 이게 실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었다. 네, 적어도 인도에서 그녀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랬다. 위대한 선교사이자 교육가 알렉산더 더프는 인도 여성을 교육시키는 차라리 15m 높이의 담벼락을 기어오르는 게 낫겠다고 비웃었다. 네, 우리 아까 살펴봤던 더프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교육 선교를 하는데도 같은 지역, 그 인근 지역에서의 그런 선교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게 되겠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꿈을 성취했다. 네, 나중에 이 대학 교수가 된 영민한 여학생 랄라바티 싱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많은 지지자들에게 이 꿈을 보여주었다. 싱은 학문적 탁월함과 성경에 대한 뛰어난 안목으로 미국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서벨라 소번이랑 제임스 소번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서로 조금 그 선교사님들끼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 나는 내가 한 게 제일 옳아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의 확고함이 있어야만 또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이 더프와 이 소번 이 두 남매의 선교 방식, 특별히 교육 선교에 있어서는 똑같았지만 인도의 계층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저마다 나아갔다.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책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9세기 마지막 몇십 년은 낙관주의가 지배했던 시간이었다. 제임스 소버는 1879년 버마에서 감리교 선교를 시작했고 6년 후에는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1899년에는 필리핀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사역의 지평을 넓혀갔다. 그런 중에도 인도 사역에서 손을 떼지는 않았으니 그 땅은 언젠간 수천만 명의 불가촉천민과 취하층 계급 전체가 빠른 속도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될 곳이었다. 네,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예, 교육의 선교, 교육을 함께 해서 했던 이 선교가 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231페이지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챕터 보시면 검은 대륙 아프리카 백인의 묘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백인의 묘지라는 건 이 PPT에도 보시는 것처럼 19세기 전 의미합니다. 이게 고유의 특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는 뭐 선교도 미미했고 또 식민지화도 사실은 뭐 이미 많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살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백인들이 그곳을 문화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영향력을 주기에는 굉장히 미미했던 결과를 갖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면은 이 첫 번째 이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러니까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앤드류 윌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기독교는 어쩌면 21세기 대표적 기독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는 이제 선교사가 전한 기독교가 아니다. 아프리카 기독교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 시대의 기독교 그리고 미래의 기독교가 어떤 모습일지를 예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도 그렇고 발전을 했다는 모습을 이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토착민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른 곳에서 온 선교사들이 선교를 해서 그곳에 그 지역의 토착민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 중에 회심을 하여서 선교로나 또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겨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서 고유의 문화적인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선교의 발전으로 봅니다. 뭐 저는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미래의 기독교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는 아프리카 기독교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이 고유의 특성도 가지고 가면서 그 단순히 그냥 서구화가 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구화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모습들, 색깔들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근데 사실 생각해 볼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233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아프리카 근대 개신교 선교는 18세기의 케이프 식민지에서 헤르누트 교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네, 헤르누트 교도 우리가 다뤘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런던 선교회 LMS 남부 아프리카에 들어왔고 대다수 선교사들이 오렌지 강 남부의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로버트 모펫은 내륙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남부에서 북부로 뻗어나갔고 19세기 중반에는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가 대륙 서안에 각각 견고한 발판을 마련했다. 선교사들의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선교는 가혹한 비판을 받아왔다. 선교사들이 식민지주의와 결탁하고 유럽 문명을 퍼뜨린 것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었다. 네, 이제 너무 많이 나왔죠. 이 토픽은. 성경과 긍작이라는 모펫의 선교 철학은 통상과 기독교라는 리빙스턴의 철학으로 확장되었고 메리 슬러셔는 아프리카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기독교의 윤리 기준에 합치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다. 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입니다. 네. 모펫, 리빙스턴, 메리 슬래셔. 네, 저는 메리 슬래셔를 사실 몰랐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다음 문단. 많은 선교사들이 식민지주의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유럽 문명을 기독교의 메시지와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외부 세력보다도 열심히 식민지주의와 제국주의가 초래한 해악에 맞서 싸웠다. 네.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의 어떤 그런 분명한 성경적인 정신이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식민지주의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결국 같이 갈 수 없음을 역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문단, 그러니까 234페이지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사실 기독교 선교사들의 양심이 아니었다면 식민지주의의 범죄는 훨씬 더 끔찍했을지 모른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찾아본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식민지주의 저번에 제가 초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식민지주의에서 막 농장 이런 걸 경영하는 백인주의자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잔인했냐면 이제 부모가 된 어떤 한 가장의 아버지를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그 수확량을 다 하지 못하면 이제 아이를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제 팔을 자르거나 발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은 전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한 그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팔이 잘려 있는 팔이랑 발목이 잘려 있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그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렇게 그 네덜란드나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곳에서 또 이 식민지화가 공공연하게 왕국을 중심으로 왕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것도 저는 또 충격적이었는데, 이 식민지주의가 어떻게 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고, 농장의 어떤 착취들, 그런 식민지에 대한 착취들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었죠. 굉장히 여기 뭐 표현대로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웠던 것. 그래서 여기 234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벨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레오폴드 왕. 네. 콩고에서 고물을 채취해 가려고 유혈 작전을 벌인 것을 비롯해 백인들이 그 땅에서 저지르는 범죄 행위. 이거 그 구글에서도요. 그냥 벨기에 레오폴드 이렇게 하고 쳐보시면 엄청 잔인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레오폴드 벨기에도 그렇고 이 아프리카의 중심부의 땅을 꽤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런 식민지 역사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5페이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복음의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분명한 교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분명한 성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인종차별주의가 여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넘어서야 할 분명한 과제였다. 이게 235페이지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235페이지 맨 밑에 문단은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이야말로 문화의 대파괴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지 않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도의 지역에서도 우리가 선교가 교육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서약이 꼭 똑같진 않지만 여기에 아프리카의 문화와 어떻게 아우르면서 성경의 이 번역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게 이제 236페이지의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런 그게 아니고 문맹률을 낮추고, 그리고 삶에서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기반들을, 그리고 또 문화의 장벽을 그럼으로써 낮춘, 문화 사이의 장벽을 낮춘 역할을 한 것도 사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얘기가 또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36페이지 밑에 로버트 모펫. 로버트 모펫 하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장인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네, 로버트 모펫은 리빙스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교사였다. 네, 이분의 이제 사족이죠. 그는 복음 전도자이다, 번역가, 교육가, 외교관, 탐험가였다. 그래서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교사의 반열에 올랐다. 179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모페. 예, 스코틀랜드가 계속 나오죠.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학교는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좀 찾아보다가 아까 메리 슬래셔 얘기를 했는데 메리 슬래셔를 찾아보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분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지금도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분도 태어났죠. 그의 부모는 선교에 대해 강한 열정을 지닌 장로교인이었다. 네, 어머니는 추운 겨울날 저녁 자녀들을 둘러앉혀놓고 영웅적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어주곤 했다. 네, 어린 모펫은 영적인 일에 별로 흥미는 없었지만 그는 한동안 그렇게 정원사의 도제가 돼서 막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문제 소규모 감리교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스코틀랜드 칼빈주의와 감리교의 열정을 조화롭게 융합시키게 되었다.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교단의 어떤 그런 특징이잖아요. 그런 교단의 특징들을 알면 또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를 지원했지만 아까 읽었던 LSM, 네, 런던 선교회가 굉장히 큰 선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원을 했지만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다시 지원을 해서 결국에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가 마지막으로 정원사로 일할 때 23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잉글랜드에서 마지막으로 정원사로 일할 때 그는 주인집 딸 메리 스미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는 메리가 따뜻한 선교사의 심성을 가진 사람을 알아차렸다. 메리의 아버지는 모펫이 선교사가 되려는 계획은 적극 지지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일에 관여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했다. 그래서 모펫은 혼자서 남아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3년 동안을 기다렸고 메리의 부모는 그제야 마음을 열고 24세가 된 딸이 그와 결혼한 것을 허락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 사이 모펫은 선교사역과 아프리카 문화의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 영국과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이 선교사에게 품고 있는 강한 편견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네, 그 토착민들에게도 힘들었고, 네, 그 식민주의를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끼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38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네. 1799년 케이프 식민지에 다시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는 주로 호텐토트족 대상으로 사역을 했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호텐토트족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토마스래 로버트 모펫이 선교했던 그 호텐토트 어디 갔지? 음, 호텐토트가 지워졌네요. 네, 호텐토트족이라고 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아는 게 그거예요. 이제 식민지주의에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네, 식민주의에 가장 큰 어떤 뭐랄까요, 패단을 보여줬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인들이 흑인 여성에 대한 그런 비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흑인 여성들이 엉덩이가 크다. 그래서 한 박물관에 가장 큰 흑인 여성의 엉덩이 이거를 아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호텐토트족입니다. 그 호텐토트족들이 특징이 골반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모펫 선교사님이 선교했던 주로 했던 사역 주로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 호텐토트족이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모펫. 그래서 이제 모펫이 그 다음에 이분이 꽤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239페이지로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
판데르 캠프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판데르 캠프는 아까 잠깐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는 네덜란드 출신의 의사 요하네스 판데르 캠프였다. 예. 네덜란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길어요.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네,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 여기 나오는 건데 판데르 캠프는 겨우 12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고 181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네. 그래서 이 잠깐의 이 판데르 캠프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모펫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다음 문단 네. 모펫은 몇 달 지체 끝에 한 부부 선교사와 함께 케이프타운에서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나마컬란드라는 황량한 불모지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너를 만났는데 한때 두려움의 대상인 호텐토트족 추장이었던 그는 한 네덜란드인 선교사를 만난 뒤 삶이 변화된 사람이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너도 제가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통상 아프리카너 하면 그러니까 백인들이에요. 백인들이고요. 근데 백인들인데 문화적 습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아프리카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너라고 그 유튜브에도 치면요, 그 흑인이 아닌데 백인들인데 되게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 보어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제 두 개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각계의 유럽에서 온 그렇지만 문화적인 습성이나 문화적인 어떤 특징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근데 이분들도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거죠. 분명 얼굴 피부색은 똑같은데 네, 피부색도 똑같고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이분들에게 선교를 하기에 또 조금 더 다른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너 보어 이 보어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호텐토트 추장.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이 모페프가 만나게 됐다. 모펫이 만나게 됐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쭉쭉쭉 넘길게요. 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케이프타운이 어디 있냐면요. 이 맨 밑에 그 240페이지의 그 그림 보시면 남아프리카라고 써 있습니다. 고기입니다. 네, 고기가 케이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밑에 쪽이죠. 굉장히 남부 쪽이고 북부로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이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리빙스턴은 이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서에서 동인가요? 이건 좀 살펴봐야겠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처음에 초기에는 되고 수평으로 나중에 리빙스턴이 그렇게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쭉쭉 나머지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 모펫 선교 모펫까지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런던 선교 요거만 좀 봐볼까요? 이 런던 선교회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큰 선교회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외에 18세기부터 해서 18세기 후랑 19세기 초에 선교회가 이게 그 교단별로 생깁니다. 그래서 1792년 침례교, 네, 그리고 또 런던 선교회, 그리고 영국 국교회, 감리교, 네, 대형 성서공회 선교회. 네, 그래서 이런 선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 뭐 리빙스톤 데이빗, 로버트 모펫, 존 맥켄지 이런 분들, 모리슨 이런 사람 영향력 있는 선교사들을 배출한 곳이 바로 런던 선교회다. 네, 그래서 복음주의 부흥운동 이후 해외 선교회를 고조로 되면서 선교회가 이렇게 조직된 그런 영향의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로버트 모펫 이걸 잘 끝내야 되는데 이분이
부딪혔던 큰 세 가지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 문화권이었는데 언어 장벽도 있었지만 일부 다처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프리카인들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고 언어의 장벽과 더불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강암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것만큼 어려운 사역의 고통이다. 네. 화강암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 물이 금방 빠지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도 금방 물이 빠져서 일반적인 농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장인뿐만 아니라 어떤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다. 예, 장로교 출신이지만 감리교 성향도 분명히 지녔던 좀 독특한 선교사였다. 예, 다방면에서 탁월한 행정력과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책에서 나오는 그 다음 쭉쭉 제가 읽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네, 선교 행정가 이게 또 특별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좀 마치고요. 아무래도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카톡을 이용해서 또 저에게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을 보고 또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모펫의 이야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시대의 어떤 부름 앞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섰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했던 한 번도 마주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의 뒤안길로 간 이 일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대기들을 보면서 이 인물들의 고민했던, 고뇌했던, 그리고 그런 전략들, 선교의 전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오늘의 그 접점들이 있게 하셔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단순히 간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또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지사님 권사님들 지사님 그리고 우리 지연 자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공부가 유익하게 하시고 또 신앙적인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제가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아프리카 선교 리빙스턴을 볼 건데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영상도 보시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미리 지금 예습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 김영재 교부장님 열심히 책 보고 계신데 네, 재밌게 이렇게 보시면서 분명한 통찰력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